중국은 스스로를 아직 공산주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이 사라지고 생산수단이 모두 공유되며 결국 국가는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로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 통제하며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불평등은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심각합니다. 중국은 공식 통계로 발표되는 진위계 수만으로도 불평등이 심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중국 통계의 착시입니다. 중국 통계는 신뢰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이는 중국의 경우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한 통계조사의 어려움과 더불어 도농 간 격차, 비공식 노동시장, 부의 집중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성과 부풀리기로 인한 통계 왜곡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 통계를 볼 때 보정해서 활용합니다. 여러 연구에선 중국의 실제 진위계수를 0.45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이런 불평등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차가운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걸까요? 비행기에서나 볼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 중국 선전 지하철에 등장했습니다. 일반석보다 3배 비싼 요금을 내야 하지만 매일 30만 명이 이용하는 이 노선에서 무려 12%가 비즈니스석을 선택합니다.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버스도 비슷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버스는 1위안, 에어컨이 있는 버스는 1.5위안. 그런데 불평은 거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단돈 1위안에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가 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몇백 배 비싼 호텔 이발소를 찾습니다. 식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위안짜리 포장마차 음식에서부터 한 달 월급을 넘는 만안전석까지 소비계층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물론 이 사례들은 2016년 보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돈이라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은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그룹 근무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을 일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형 IT 기업에선 일종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구그룹은 축복이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IL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에 달합니다. 같은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약 38.6시간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우리나라지만 중국은 그보다 하루 한두 시간씩 더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파트타임, 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된 평균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또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소매 상업업종 종사자 중 22%는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합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 배달 기사나 물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이 1분만 늦어도 벌금을 물고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증언은 지극히 냉정한 중국 노동 현실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달려야 하는 경쟁의 일상화를 상징합니다. 중국의 자본주의적 풍경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매년 11월 11일 열리는 광군제입니다. 원래는 솔로들의 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축제가 되었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광군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체 매출액은 약 1,56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미국의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약 98억 달러, 사이버 먼데이는 약 12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광군제가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인지 단번에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인구를 감안해도 그리고 1인당 소득 수준까지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기준 약 1만 2천 달러로 미국의 약 8만 달러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규모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소비는 경제의 엔진과도 같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어디서든 강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논리를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애국과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과는 반대로 애국으로 근검절약을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를 위해 아껴 쓰고 모으는 것이 애국이던 때가 있었죠. 물론 한국 사회 역시 자본주의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소비가 미덕으로 전환되었지만 지금도 검소함, 절약은 여전히 존중받는 가치입니다.
반면 중국에선 소비 격차가 아무리 커져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많이 쓰는 것이 곧 애국이고 능력이라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2009년 소우닷컴에 실린 한 칼럼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적극적인 소비가 곧 애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비하지 않는 것은 비애국이라는 뜻일까? 이 기사는 겉으로는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소비를 경계하는 글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미 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소비가 곧 애국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통해 국가와 개인의 정당성이 동시에 확인되는 기묘한 현상입니다.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 뺨 때릴 만한 중국의 극단적인 경쟁사회는 결국 청년 세대의 새로운 태도를 낳았습니다. 바로 탕핑과 바이란입니다. 탕핑은 말 그대로 눕는다는 뜻으로 끝없는 경쟁을 거부하고 최소한만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바이란은 망가지는 걸 그냥 두다라는 의미로 애써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현실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두 용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중국 청년들의 집단적 정서를 드러냅니다. 중국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노동, 결혼 출산 압박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걸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성공하려 애쓸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냉소가 널리 퍼진 겁니다. 당국은 이 흐름을 공개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신화통신과 남방일보는 2021년 탕핑은 부끄럽다는 논평을 싣고 청년층의 분투를 촉구했으며 플랫폼에선 관련 컨텐츠가 제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Z세대의 60% 이상이 탕핑 혹은 유사한 태도를 공감한다고 응답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무기력이 아닙니다. 중국식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자 사회적 경고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사회 문화를 갖추게 되었을까요? 첫째, 역사적 경험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가주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공식이 사회 전반에 각인되었습니다. 둘째, 구조적 요인입니다. 불완전한 사회 안전망과 높은 불평등 속에서 개인은 오직 돈만이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현실적 압박을 느낍니다. 셋째, 문화적 가치관입니다. 사실 중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출세와 부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왕서방이라는 별칭입니다. 왕씨가 흔했던 탓에 중국인의 상징이 된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자상인을 부를 때 쓰던 호칭으로 왕서방이라고 하면 곧 돈이 많고 대접받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심지어 왕서방 이미지는 오랫동안 중국인들에게 부자는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는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관찰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본은 힘을 중시하고 한국은 올바름을 중시하며 중국은 돈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중국과 비교해 흥미로운 것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인 북유럽의 행보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오히려 사회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풍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세계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향해 가고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달려가는 것. 이 역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념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최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